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시장 바구니에 현금 100만 볼리바르를 가득 담아갔는데 살 수 있었던 건 두루마리 휴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휴지보다 더 많은 지폐를 내야 휴지를 살 수 있는 나라 상상이 되시나요? 빵 한 조각 사려면 현금 300만 볼리바르가 필요했고 닭고기는 500만 볼리바르까지 치솟았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지폐 한 묶음이 휴지보다 싸서 길거리에서 지폐로 담배를 말거나 화장실 휴지로 쓰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버려진 쓰레기를 뒤지기도 했는데요.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심각한 건 병원에 전기가 끊겨서 X선 촬영을 못하고 산소통이 없어서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의료 서비스 역시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었기 때문입니다. 연간 물가 상승률 170만 %. 한 달 만에 월급이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집값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공급이 급감하면서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했습니다. 1년 만에 6배에 심한 곳은 10배나 뛰었죠. 평범한 가족들이 집을 사려면 평생 소득을 다 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면서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경제 붕괴와 대규모 인구 유출로 집값이 40% 이상 추락했고 2014년 대비 50% 가까이 떨어진 지역이 허다했습니다. 집을 사놓은 사람들은 빚만 남기고 도망쳤고 빈집이 쌓이면서 도시가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202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지만 카라카스 고급 주거지처럼 일부 지역에서만 달러 기준 거래가 늘면서 가격이 안정되거나 소폭 오르는 기미가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집을 포기한 채 해외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임대조차 구하기 힘든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남미 최고부국이었던 나라가 단 5, 6년 만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화폐가 휴지가 되고 집값이 폭등했다가 폭락하고 가족들의 피난처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의 90%, 식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외화가 한 번만 말라버리면 환율이 치솟고 화폐 가치가 계속 하락하게 됩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공실 상가들과 경매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설마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되겠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해외 도상국가들의 국민들도 위기 직전까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망해, 국가가 지켜줄 거야,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국가 경제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지, 그리고 2025년 지금 한국에서 이미 펼쳐지고 있는 그 위험 신호들을 정확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서울 번화가 한복판, 홍대, 강남, 명동을 걸어보세요. 임대 문의 플랜카드가 건물 1층마다 붙어 있고 유리창에 테이프로 X자를 붙인 폐업한 상가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서울 평균 공실률이 18%를 넘었고 지방 대도시는 30%, 일부 군 단위는 50%에 육박합니다. 밤 9시만 되면 불 꺼진 상가거리가 유령 도시처럼 느껴집니다. 지방 아파트 단지는 더 심각합니다.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등. 2024년, 2025년 사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6만 호를 훌쩍 넘었고 일부 단지는 분양가보다 수억씩 떨어진 급매물이 쌓여 있습니다. 역대급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라는 말이 뉴스에 매일 나오고 있죠. 경매에 넘어가도 유찰되고 또 유찰되고 결국 건설사, 시행사, 은행까지 줄도산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수백만 가구가 이자 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2022년 2%대였던 변동금리가 2025년 하반기엔 6%까지 치솟았습니다. 월 이자 80만 원 내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180만 원, 200만 원이 됐습니다. 한 달 수입의 절반 이상이 이자로 나가면서 대출 갭이 100만 원, 200만 원씩 생기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어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는데 집값은 계속 떨어지니까 평생 모은 돈을 날리는 지옥이 됩니다. 이게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원화 가치가 계속 폭락하며 물가가 계속 치솟으면 공실이 전국으로 번지고 여기저기 이자 폭탄이 모든 가게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안 신호들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을 1%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라는 두 축이 있지만 경제 전반이 흔들리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으면서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부실입니다. 건설사들이 개발을 위해 빌린 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으면서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제2금융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실 규모가 수십조 원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997년 IMF 때 종합금융사들이 줄도산했던 것과 똑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도 여전히 시한폭탄 같습니다. 약 1,8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GDP 대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자 부담이 2배 가까이 뛰는 충격을 겪었습니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이자는 치솟으니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내놓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연쇄 반응이 퍼지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는 실물이 아니라 신뢰로 돌아갑니다. 돈의 가치, 은행에 대한 믿음, 정부의 약속이 깨지는 순간 안전해 보이던 시스템이 순식간에 연쇄 붕괴합니다. 해외 국가들이 파산 위기에 처했던 모든 과정은 놀라울 만큼 비슷했습니다. 외채가 쌓이고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고 통화 가치가 폭락하고 수입품 가격이 치솟고 은행이 예금 인출을 막고 결국 모두 빈곤층으로 한 번에 추락했습니다. 특히 달러 빚이 많았던 나라들은 자국의 통화가 폭락하면서 빚이 순식간에 몇 배로 불어났습니다. 원래 갚을 수 있던 돈이 하루아침에 감당 불가능해졌고 기업 도산, 은행 부실, 경제 마비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 중에도 외화 부채를 안고 있는 곳이 수두룩합니다. 2010년 그리스는 선진국 유로존 국가였음에도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정부 부채가 감당 불가능하다는 게 드러나자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게 됐습니다. 구제금융 대가로 혹독한 긴축이 밀어닥쳤고 청년 실업률이 60%를 넘었습니다. 병원비를 구하지 못해 목숨을 잃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더 최근 사례입니다.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고 빚이 넘쳐나면서 외화가 바닥났습니다. 국민들은 생활용품 하나를 구하려고 며칠씩 줄을 섰고 병원은 마비됐습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식량을 거의 100% 수입에 의존합니다. 외화가 마르거나 글로벌 공급망이 한 번만 흔들려도 물가가 치솟는 상황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당시엔 나라가 마비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위험 신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PF 부실이 금융권 전체를 흔들고 수출이 줄면 기업 실적이 악화되고 고용이 줄면 소비가 얼어붙습니다. 출산율 세계 최저로 인한 인구 절벽은 연금, 건강보험 고갈을 앞당기고 중국과 미국의 경제 상황은 우리의 수출 수입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수 위축까지 더해지면 위기 때처럼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큽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그때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로 겨우 막았지만 지금은 정부 부채가 한계에 달해 동일한 방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정부가 어떻게든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 수는 있어도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누가 그 돈을 빌려 쓰고 투자할까요? 베네수엘라처럼 돈을 마구 찍으면 하이퍼 인플레이션만 옵니다. 국가가 정말 무너지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선택권입니다. 내일 뭘 먹을지, 어디서 살지, 뭘 할 수 있을지조차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평생 모은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일자리, 안전, 건강, 교육, 희망이 한꺼번에 증발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달러나 금,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으로 자산을 조금씩 분산하고 빚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정보의 가치를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위기가 와도 자립할 수 있는 능력, 자산 체력을 길러놔야 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위기가 왔을 때 완전히 다릅니다.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2008년 이후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했습니다. 당시엔 사용 가치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또 AI는 모두 현실화가 어렵다고 했지만 이젠 모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궁금한 건 모두 챗GPT에게 물어보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낡은 시스템이 무너질 때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을 뿐 아니라 새 시대를 열어갑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과거 잘 나갔던 나라들도 시간이 지나 힘을 잃고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새로운 나라들이 위로 올라섰고 새 역사를 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는 아직 선택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오늘부터 조금씩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정부도 은행도 회사도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는 것, 그리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꼭 찾아올 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정부가 잘 헤쳐나갈 수도 있고 기업의 기술 혁신이 새 동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둔다면 그 속에서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언젠가 진짜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은 이 영상을 떠올리며 그때 준비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